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용산구 한강대로 삼각지역 4번 출구에서 나와 220m를 걷다 보면 금성출판사 60주년 기념 기록하는 사람들 전시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용산구 삼각지역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KCS 서울에 가서 사회계약론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쓰고 김중현이 옮겼습니다. 나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법을 있을 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당하고도 믿을 만한 통치 법칙이 정치 사회 속에 있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연구에서 권리가 허용하는 것과 이해 타산이 명하는 것을 끊임없이 조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것은 정의와 이익이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나의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정치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당신은 군주냐 아니면 입법자냐 하고 물어볼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대답하건대 나는 군주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정치에 관해 글을 쓴다. 만일 내가 군주이거나 입법자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일을 입으로나 나불대며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일은 행동으로 옮길 일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일이다. 나의 목소리가 국가의 일에 미칠 수 있는 이 영향력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자유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투표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정치에 관해 알아야 할 의무를 나 자신에게 부과하기에 충분하다. 여러 나라의 정부를 고찰할 때마다 나는 나의 연구들에서 매번 내 나라의 정부를 사랑할 만한 또 다른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어 기쁘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자유로웠는데 어디서나 노예가 되어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기실 그들보다 훨씬 더 노예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무엇이 이 변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내가 힘과 그 힘에서 유래하는 결과만을 고려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즉, 한 인민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 복종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벗어나는 것은 훨씬 더 잘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것과 똑같은 권리로 자기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기에 그가 자유를 되찾을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타인이 그에게서 그것을 뺏어갈 충분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는 신성한 권리다. 그렇지만 그 권리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기초한다. 따라서 그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문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내가 방금 제시한 것을 입증해야 하겠다. 모든 사회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 유일하게 자연적인 것은 가족사회다. 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생명 보존에 필요한 만큼만 아버지에게 매여 있다. 그 필요가 없어지면 곧 그 자연적인 관계는 사라진다.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복종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아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모두 똑같이 독립을 되찾는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결합되어 남아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 그 자체는 오로지 계약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이 자유는 인간 본성의 결과다. 인간의 최우선 법칙은 자기 보존에 신경을 쓰는 일이기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일이다. 그리하여 분별력이 생기는 나이에 이르면 곧 혼자서도 자기 보존에 적합할 수단을 판단하기에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은 아마도 정치사의 최초 모델일 것이다. 국가의 우두머리는 아버지와 흡사하고 인민은 자식들과 흡사하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의 자유를 양도할 뿐이다. 다른 점이라고는 가정에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이들을 보살피게 하지만 국가에서는 자식에게 갖는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우두머리가 인민들에게는 갖지 않지만 지배한다는 기쁨이 그 사랑을 대신한다는 것뿐이다. 보편적 의지만이 국가의 힘을 공익이라는 국가 수립 목적에 맞춰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개인들 간의 이익의 상충이 사회 수립을 필요하게 했다면 그 수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개인들 간의 그 이익의 일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이한 이익들 속에 있는 그 공통의 이익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 일치하는 점이 없으면 어떠한 사회도 존재할 수 없다. 사회는 오직 이 공통의 이해에 기초하여 다스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주권은 보편적 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할 수 없으며 집합적인 존재인 주권자는 집합적인 존재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권력은 물론 이양될 수 있지만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실 개별적 의지는 어떤 점에서 보편적 의지와 일치하는 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일치가 지속적이고 항구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별적 의지는 그 성격상 편파성을 향하며 보편적 의지는 평등을 향하기 때문이다. 일치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치를 보증하는 일은 훨씬 더 불가능하다. 그 일치는 인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주권자는 나는 지금 아무개가 원하는 것을 혹은 적어도 그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물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이 내일 원하게 될 것을 나도 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지가 미래의 일에 대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어떠한 의지도 의지를 가진 존재의 이 의익에 반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인민이 복종하겠다고 간단히 약속한다면 그 인민은 그 행위에 의해 사라지며 인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지배자가 생겨나는 순간 주권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때부터 통치체제는 와해된다. 그렇다고 지배자들의 명령이 보편적 의지로 통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주권자가 자유롭게 그 명령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구태여 반대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그와 같은 경우 전체의 침묵은 인민이 동의한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점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분한을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보편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거나 하기 때문이다. 의지는 인민 집단의 의지이거나 아니면 일부분의 의지일 뿐이다. 전자의 경우 그 의지의 공표는 주권 행위로 법률이 된다. 후자의 경우 그것은 개별적 의지이거나 행정 행위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껏해야 법령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 이론가들의 주권을 그 원리상으로 분할할 수 없기에 그 대상에서 분할한다. 즉 주권을 힘과 의지로 이를테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과세권, 사법권, 선전, 포고권으로 국내 집행권과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으로 분할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때로는 이 모든 부분을 합치기도 하고 때로는 분할하기도 한다. 그들은 주권자를 갖다 붙인 조각들로 만들어진 가공의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여러 부분, 즉 눈,
팔, 다리 부비 등을 서로 갖다 붙여 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일본의 거리 약장수들은 구경꾼들 앞에서 아이의 사지를 절단하여 하나하나 공중으로 던져 올린 뒤 완전히 재조립된 아이가 살아서 떨어지게 만든다고 한다. 우리 정치 예술가들은 컵 요술 같은 행위가 거의 그와 유사하다. 그들은 장터에 그런 솜씨 못지않은 요술로 사회라는 몸체의 사지를 절단한 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재조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자연인이자 실제 않은 한 명의 인간으로 유일하게 혼자만 법을 따라 집행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인간의 손에 집중된 이 힘을 고찰해 보아야겠다. 우리는 바로 그를 세습군주 혹은 왕이라고 부른다. 집합적 존재가 개인을 대표하는 정부와는 정반대로 이 정부에서는 개인이 집합적 존재를 대표한다. 따라서 군주를 구성하는 정신적 개체는 동시에 신체적인 개체이며 이 개체 안에서는 정신적인 개체에서는 법에 의해 아주 힘들게 갖추게 하는 권한들이 자연스럽게 갖춰져 있다. 그래야 인민의 의지와 군주의 의지, 국가의 공권력 그리고 정부의 개별적인 힘, 이를테면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원동력에 의해 좌우되기에 국가 조직의 모든 권한은 동일한 사람의 손에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서로를 파괴하는 대립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다. 보다 적은 노력으로 보다 큰 효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나은 정치 구조는 상상할 수 없다. 바닷가에 조용히 앉아 거대한 군함을 어렵지 않게 끌어올리는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대한 국가를 다스리며 꼼짝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능란한 군주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이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정부도 없겠지만 개별 의지가 이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쉽게 타인을 지배하는 정부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목표는 공중의 행복이 아니다. 그래야 행정부의 힘 자체가 끊임없이 국가를 해치게 된다. 왕은 절대적이기를 원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적이기 위한 최상의 방법, 인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멀리에서 왕들에게 외친다. 이 금언은 아주 훌륭하며 어떤 면에서는 매우 진실한 것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공중에서는 이 금언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인민들의 사랑에서 나오는 권력이 가장 크다. 하지만 그것은 불확실하고 조건부적이다. 그러니 군주들은 절대로 그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선량한 왕일지라도 원할 때마다 악독하게 행동하여 계속 지배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정치 설교가들이 왕들에게 인민의 힘은 왕들의 것이기에 인민이 번창하고 인구가 늘고 강력해지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왕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은 무엇보다도 인민이 힘없고 궁핍해서 자신들에게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고백하건대 신민이 언제나 완전하게 복종한다고 가정할 경우 군주의 이익은 인민이 강력하게 되는 것일 게다. 그 힘은 자신의 힘이기에 그것으로 이웃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도록 말이다. 하지만 그 이익은 부차적이고 종속적일 뿐이며 이 두 가정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군주들이 자신에게 당장에 가장 유용한 것을 언제나 더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많은 사람이 서로 결합하여 자신들을 하나의 단체로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존과 전체 안녕에 관련되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 그때 국가의 원동력은 기운차고 단순하며 국가의 원리는 명확하고 자명하다. 그래서 얽히고 설켜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공동의 이익은 어디에서나 명백하게 드러나기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양식만 가지면 된다. 평화와 단결 그리고 평등은 정치적인 교묘함을 매우 싫어한다. 곧고 단순한 사람들은 그 단순성 때문에 속이기가 어렵다. 술책과 교묘한 구실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그들은 쉽게 잘 속을 만큼 교활하지도 않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들의 나라에서 농부들이 참나무 밑에 무리지어 국사를 처리하고 언제나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수많은 기교와 이상한 것들로 자신들을 유명하게 만들지만 그와 동시에 비참하게도 만들어버리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의 세련됨이라는 것을 경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다스려지는 국가는 법을 아주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지만 새로운 법의 공포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보인다. 그것을 맨 처음 제안한 사람은 모두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할 뿐이다. 그러니 각자는 타인들도 자기처럼 제안할 것이라고 확신하자마자 이미 제안하기로 결심한 것을 법으로 가결되도록 하는 데에는 술책도 능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론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시초부터 좋지 않게 구성된 국가들만 보아와서 국가 안에 이와 같은 통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능란하고 교활한 자이거나 간사하고 말이 많은 자가 파리나 런던의 인민에게 믿게 할 수 있는 온갖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상상하며 비웃는다. 그들은 크롬웰이 베른 시민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당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보프르공이 제네바 시민들에 의해 감옥에 넣어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유대가 느슨해져 국가가 약화되기 시작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의식되고 소집단들이 전체 집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공동의 이익은 변질되며 반대자가 생기고 투표에서는 더 이상 만장일치가 지배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편적 의지는 더 이상 전체의 의지가 아니다. 그리하여 반대와 갈등이 생기고 아무리 좋은 의견도 다툼이 없이는 통과되지 않는다. 마침내 멸망에 가까운 국가가 가공적이고 텅 빈 형태로만 존재할 뿐이며 사회적 유대가 모두 마음속에서 끊어져 버려 가장 비루한 이해관계가 뻔뻔하게도 공익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저장될 때 그때 보편적 의지는 입을 다물어버리게 되고 알 수 없는 이유에서 모두는 시민으로서 더 이상 의견 개진을 하지 않게 되어 국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개별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갖는 불공정한 법령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속여 통과시킨다. 그렇다면 보편적 의지가 소멸된 것인가? 아니면 손상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변절되지 않고 순수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지들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기독교 저자들은 이교도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 병사들은 용감했다라고 단언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이교도 군대와 명예에 관한 경쟁심 때문이었다. 황제들이 기독교도가 되자마자 이 경쟁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가 독수리를 쫓아낼 때 로마의 용문은 사라졌다. 그러나 정치적인 고찰은 옆으로 미루어두고 권리에 대한 고찰로 돌아와 이 중요한 사실에 관한 원리를 세워보자. 사회 계약이 부여하는 인민에 대한 주권자의 권리는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공익성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공동체의 중요한 한에서만 주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국가로서는 각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사양하도록 종교를 갖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종교의 교의는 그것이 윤리와 관련되는 한에서만,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타인들에 대해 지키는 의무와 관련되는 한에서만 국가와 그의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 그 외에도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주권자는 그것을 알아야 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인민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시민이기만 하면 되었지 내세에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든 그가 상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권자가 그 항목을 정해야 하는 순전히 시민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 그 항목이 정해지는 것은 종교 교회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훌륭한 시민도 충실한 인민도 될 수가 없는 사회성의 의식으로서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그 항목을 믿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주권자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에서 추방할 수 있다. 그는 그 사람을 신성 모독자로서가 아니라 비사회적인 자로, 법과 정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로, 그리고 필요할 때 의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없는 자로서 추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교의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해놓고도 마치 그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그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 앞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시민종교의 교회는 간결하고 그 항목수가 적어야 하며 설명과 추석 없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강하고 총명하며 자비롭고 선견지명이 있어 앞을 대비하는 신의 존재, 내세, 의인들이 누리는 행복, 악인들에 대한 징벌, 사회계약과 법의 신성함 등이 긍정적인 교의들이다. 나는 부정적인 교의로서 오직 하나, 즉 불관용으로 한정시키겠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한 종교들의 속성인 것이다. 내 생각에 시민적 불관용과 신학적 불관용을 구별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 같다. 이 두 가지 불관용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영벌을 받은 자로서 간주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들을 사랑하는 일은 그들을 벌하는 신을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그들에게 종교를 되찾게 하든지 아니면 고통을 주어야 한다. 신학적인 불관용이 받아들여지는 곳이면 어디서나 어떤 시민적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신학적 불관용이 그 효과를 가지자마자 주권자는 속세에서조차 이제 주권자가 아니다. 그때부터 성직자들의 진정한 주인이며 왕은 그들의 관료에 지나지 않는다. 배타적인 국민 종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는 지금, 타 종교를 인정하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종교의 교의가 시민의 의무를 전혀 반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국가가 교회가 아니고 군주가 교황이 아닌 이상 말이다. 이와 같은 교의는 오직 신정정치에서만 유익할 뿐이며 그 밖의 모든 정치에서는 해롭다. 앙리 4세가 가톨릭 교회를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모든 정직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이치를 따질 줄 아는 모든 군주로 하여금 그 종교를 버리게 하고 말 것이다. 정치권에 관한 진정한 원리를 정립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해 보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여러 외적인 관계들로 국가를 떠받쳐주는 일일 것이다. 그런 것들로는 국제법, 무역, 전쟁과 정복의 권리, 공법, 동맹, 협상, 조약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좁은 시선에 비해 너무도 방대한 또 하나의 대상을 이루기에 물론 나는 더 가까운 내 주위로 그 시선을 고정시켜야 했을 것이다. 여기서 장작 그룩소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